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고 워킹맘이에요. 남편은 47살로 공무원이고 12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20해가 되었네요.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삶은 소박했지만 희망이 넘쳤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금액은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30만 원이 40만 원이 되고 어느새 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월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오히려 적을 때도 있어서 의아해 물었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제 맘속에 조금씩 아쉬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제 친정에는 명절 때만 드리는데 시댁에 매달 보낼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 돈이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항상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모두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보고도 그저 눈으로만 구경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집에서 해먹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날 때면 부러웠지만 저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로 제 자신을 위로했죠. 그렇게 아껴 모은 돈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죠. 어느덧 딸아이도 훌쩍 커서 12살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아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집안 대청소와 빨래, 장보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제게 꿈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딸아이가 자기만의 방을 갖고 저도 작은 서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이요. 하지만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 꿈은 항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도 부모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해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남편과 딸아이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딸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하는 일이 저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지만 가족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회사에서는 재무팀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마감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의 도와준다는 말 자체가 집안일이 제 몫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어느새 우리 가게의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50만 원을 빼서 부모님 통장에 넣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딸아이의 학원비, 준비물, 용돈까지 늘어나는 지출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 용돈은 언제나 후순위였죠. 직장 동료들이 점심 식사 후 카페에 들르자고 할 때면 저는 다음에요 라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는 월급 봉투가 조금이라도 더 두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명절 준비를 부탁하실 때면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친정에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저는 항상 시댁을 우선시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수진아,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며 언젠가는 우리 가족만의 넓은 공간을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20해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온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시댁, 그리고 딸아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도 살고 싶다는 욕망이 깨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아파트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설명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집 구입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절약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모두 줄였습니다. 남편도 제 열정에 감화되었는지 용돈을 아껴 저축에 동참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여전히 보냈지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아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1년여의 노력 끝에 목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죠. 고민 끝에 은행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대출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확신에 찬 모습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여러 집을 둘러본 끝에 마침내 이상적인 25평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과 딸아이를 위한 방, 그리고 작지만 제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사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새 집에 놓을 가구를 고르고 커튼과 침구류를 준비하는 일은 마치 신혼 때처럼 즐거웠습니다. 남편도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만의 방이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해 동안의 희생과 인내 끝에 얻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집들이를 준비하며 가족들에게 새 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들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죠. 하나하나 직접 고른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도와 과일을 깎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일을 즐겁게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시며 이것저것 지적하셨지만 그마저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가 갑자기 남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오랫동안 속닥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누이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방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요. 시누이는 뻔뻔하게도 오빠인 남편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자신은 사업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오죽하면 손을 벌리겠냐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죠. 남편은 시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해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방금 집을 사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요. 시누이는 얼굴을 붉히며 남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집들이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침묵을 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동생 도와줬다고 생각하라고.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요. 시누이도 제게 빌려달라고 한 것뿐이지 가족끼리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먹여 살리려고 시집 온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남편 돈만이 아니라 제 돈도 들어간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 보내온 생활비, 명절마다 들인 정성과 비용, 그리고 늘 시댁 행사를 우선시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가족, 특히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저축하겠다고 말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요즘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냐고. 가족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남편도 어머니 편을 들며 제게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들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제 친정은 한 번도 돕지 않았죠? 당신이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동안 친정 부모님이 아플 때도 당신은 단 한 번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실을 나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피했고 시댁에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대로 관계가 정리되나 싶었지만 일주일 후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빌린 5천만 원은 이미 사업에 다 썼으니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법적으로 증거가 없으니 어쩔 거냐는 도전적인 뉘앙스까지 담겨 있었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 있었기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당시 돈을 빌려줄 때 간단한 차용증은 작성해 두었기에 법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3주 후 시누이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그날 시누이에게서 격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고.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가족의 집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느냐고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동생이 우리 돈 5천만 원을 떼먹는 것은 괜찮냐고요. 그 돈은 딸아이 교육비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법적 조치까지 했느냐며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당장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셨죠. 남편은 그 옆에서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압류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미경 씨가 돈을 갚기 전까지는 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시댁 편만 든다면 이혼도 고려하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0해 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깊은 고요함이 집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요. 시누이 집에 가압류를 건 이후 일주일 동안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부모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머니와 동생 편만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가압류는 너무 심한 조치였다며 다시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가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20해 동안 충분히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도 이제 끊을 것이며 그 돈은 우리 가족과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제가 단호하게 대응하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빌려간 돈들은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도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점점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딸아이를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동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괴로워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혼자 산책을 나가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는 강경했지만 가압류로 인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뻔뻔하게 굴지 못하고 남편에게 몰래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선뜻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점점 현실을 깨달으시며 시누이를 책망하기 시작했다고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딸아이를 우선시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진정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쳤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것을요. 20해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왔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만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누이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로서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인사는 드리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시댁 일을 돕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릴 때도 적정 금액만 보내고 있습니다. 딸아이와의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문득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승진으로 월급이 오르고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의 교육비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용돈을 줄여가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